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실에 재직 중인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폐경 이행기 이후의 신체 변화와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진료실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렇게 나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증상까지가 폐경과 관련된 증상이고 어떤 증상부터는 폐경과 관련이 없는 건지 그 구분이 아주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성의 일생을 나이가 아닌 이런 생식 능력으로 이런 구분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기, 폐경 이행기, 그리고 폐경기 이렇게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눌 수 있고요. 생리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해서 생리주의가 일주일 이상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폐경 이행기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경우는 그때부터 폐경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폐경 이행기 증상들, 갱년기 증상들은 사실은 폐경 전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한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기 전부터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폐경기 증상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여성분들의 그 평균 수명이 훨씬 길기 때문에 2030년 정도 되면 전체 여성의 43%, 절반보다 조금 안 되는 수치가 폐경 이후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평균 수명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여기 이제 여성의 그 사망 원인들 1위부터 10위까지를 이렇게 봤을 때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자살을 이 모두가 다 폐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암들은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관련이 높고요. 또 폐경이 되면 심혈관 질환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다공증이 오게 되면서 그 흡인성 폐렴이 늘어나게 되고요. 뇌혈관 질환이나 인지 기능도 여성에서 훨씬 높거나 치명률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갱년기 우울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저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료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헤맬 수도 있게 되는데요. 우선 폐경 전과 폐경 이후에 호르몬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에스트라다올은 여러 가지 에스트로겐 중에서 가장 포텐트하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제 폐경 전에는 배란기 때는 400까지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폐경 이후가 되면은 20분의 1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트론, 조금 덜 강한 에스트로겐의 한 종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에서 70까지, 높게는 70까지 좀 떨어지게 되고요. 반면에 테스토스테론이나 안드로스테네디온과 같은 호르몬들은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근골격근계, 중추신경 증상, 그리고 생식기와 관련된 증상, 비뇨생식기 증상, 여러 이렇게 부위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그렇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폐경 증상들을 평가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스케일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학술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 그린이라고 하는 스케일인데 여기서는 열성 홍조 아니면 저희가 야간 발한 이렇게 땀이 비오듯 오고 갑자기 얼굴에 열감이 확 올라오고 이런 그 혈관 운동 증상이라고 부르죠. 그런 증상들이나 여기저기 쑤시고 여기저기 아프고 하는 신체적인 증상들, 심리적인 증상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방법은 시간의 순서대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폐경 이행기로 넘어가면 난소에서 생산하는 여성 호르몬의 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따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급성 증상, 아급성 증상, 그리고 만성 증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덥고 땀나고 그리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우울하고 이런 심리적 정신적 증상이나 혈관 운동 증상은 폐경 전이나 폐경 직후에 좀 잘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이제 폐경이 되고 나서 4, 5년 지나고 7, 8년 정도 사이에 아급성으로는 그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기 시작한 지 그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래쪽 생식기라든지 그런
그 비뇨기와 관련된 점막이 굉장히 얇아지고 약해지고 근질근질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네, 온몸의 교원질이 소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또 근육도 그 근육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8년, 9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뼈 소실이 축적되면서 골다공증이 오게 되고 심혈관 질환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인지 기능과 치매도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여러 가지 폐경 증상의 빈도들은 이건 뭐 외국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역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종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였고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뭐 열성 홍조나 발한, 우리가 잘 아시는 이런 혈관 운동 증상들이고 뭐 심리적인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근데 또 생각보다 많은 게 뭐 여기저기 쑤신다, 관절통, 근육통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보통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뭐 류마티스 내과 이렇게 돌다가 산부인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분들의 3분의 1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이런 증상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성 폐경 증상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몸에 그 체온 조절 중추에 조금 변화가 생기면서 덥고 추워졌다. 그리고 더워지니까 그 더위를 식히려고 땀이 확 나게 되고요. 근데 막상 체온을 재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 체온 조절 중추에 변화가 생겨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여성의 한 60% 정도 호소하고 있고 폐경 전에도 한 4분의 1 정도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키스펩틴, 뉴로키닌비, 다이놀핀을 분비하는 KNDY 뉴런 때문이라는 그런 학설이 조금 유력합니다. 그리고 좀 심리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갱년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심리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정말 뭐 폐경 자체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면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약간 이런 우울감도 들고 또 뭐 가족이나 뭐 사회 경제적으로 좀 복잡한 일들이 많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이 요인들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폐경이 되면 약간 살짝 우울해지는 경향은 있고요. 특히 뭐 그 전에 뭐 젊었을 때 우울증의 병력이 있었다든지 뭐 월경전 증후군이 있었던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서 몸이 이렇게 변하는 걸 느끼면서 사실은 이런 우울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85%의 여성들은 이런 기분 장애를 겪지 않기 때문에 뭐 단순히 호르몬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만일 이게 정말 호르몬 때문이라면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줬을 때 그런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 같은 경우도 이제 갱년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이제 일시적인 인지 기능 장애가 있고 이제 폐경되고 나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후면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게 여성에서 남성보다 2배 정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거와 별도로 갱년기 때 약간 건망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갱년기 뭐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사이, 45세에서 55세 사이에 그런 그 건망증 같은 경우는 그냥 일시적으로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 때문에 뭐 난소 수술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산부인과 수술 후에 조금 일찍 폐경되는 경우에는 이런 건망증이 조금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갱년기 근처의 여성분들이 한 60%까지도 이런 수면 장애를 호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수면 장애의 원인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 덥고 땀나고 여기저기 쑤시고 하는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밤에 조금 더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좀 방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실 여성분들이 아니고 남성분들도 40대 후반 50대부터 이런 수면 장애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꼭 갱년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지만 이런 수면 장애 같은 경우는 호르몬을 복용하게 되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과 선생님이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은
이제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여성분들의 그런 대사적인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대 중반부터 살이 급격하게 찌게 되고 저희가 흔히 나이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년마다 2kg씩 는다는 여성에서는 그렇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호르몬을 먹어서 살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제를 먹든 안 먹든 살은 비슷하게 쪘고 뭐 더 찌지도 않고 더 빠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통 복부 비만은 건강하지 않은 지방이라고 생각하고 허벅지나 엉덩이의 지방은 좀 건강한 지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는 똑같이 살이 쪄도 허벅지나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좀 찌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힙과 웨이스트의 그런 레이쇼를 봤을 때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도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젊었을 때 에스트로겐은 이제 LDL 리셉터를 증가시켜서 클리어런스를 증가하고 또 간에서 에이포프로테인 A1의 생성을 증가해서 HDL의 합성을 증가하게 됐는데 이제 폐경이 되게 되면 에스트로겐의 이런 작용이 없어지면서 평균적으로 LDL 그리고 트리글라이세라이드의 경우에는 10에서 20% 정도 증가하게 되고 HDL 같은 경우는 1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관절통하고 관련된 건데요. 이런 분들이 뭐 정형외과 가서 관절을 찍었을 때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냥 뭐 정형외과에서 진통제를 그냥 복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에 여기저기가 쑤시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뭐 핫플러시만큼이나 핫플러시보다 더 높게 이렇게 46%보다 더 높게 65%까지도 보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또 다른 이건 코호트 스터디인데요. 뭐 허리 통증이나 뭐 손목 관절, 어깨 관절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감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울감이 조금 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관절통을 호소할 가능성이 더 많고요. 이건 굉장히 최근에 나온 리뷰 논문인데요. 최근에는 이거를 primary idiopathic 또는 perimenopause joint pain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히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주변에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인트는 호르몬제를 먹으면 정말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러면 왜 이런 조인트 페인이 나타나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관절을 이루고 있는 뭐 연골이라든지 서브콘드럴 본이라든지 근육, 뭐 활액낭 그리고 인대들은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는 것만으로도 이 관절을 이루고 있는 거의 모든 구조물이 영향을 받게 되고 막상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급성 폐경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한 폐경되고 나서 5년 이상 지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거는 아래쪽이 조금 건조해지고 꺼끌꺼끌하게 되고 관계 가질 때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래쪽 생식기를 봤을 때 이런 전방이 굉장히 창백하고 이런 주름 같은 것도 소실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이유는 이제 꼭 자궁 내막뿐만이 아니라 이런 질과 이런 외음부도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고 이런 변화 때문에 성교통을 유발하지만 뭐 이게 성욕 감퇴의 리비도 감소의 모든 원인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원질 소실이 이제 온몸에서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뭐 피부, 연골, 근육 등 거의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의 결체 조직 대사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피부의 수분, 하이알루론산, 콜라겐이 감소하게 돼서 주름이나 위축 등이 나타나게 되고요. 에스트로겐을 투약했던 사람들에서는 이런 피부의 노화가 비교적 적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후유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들, 인지기능과 치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골량을 비교했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렇게 평생 골량은 훨씬 높게
유지가 되고요. 또 특징적으로 50세가 지나게 되면 남자는 골량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어들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골다공증의 비율이 여성의 경우 50%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25%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고 또 10년 안에 골절될 확률도 남자는 여성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스트로겐의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오스테오클라스테 작용을 해서 골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지만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스테오블라스트에 영향을 끼쳐서 골 형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 오스테오사이트에도 영향을 끼쳐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본 리모델링에 전반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들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색, 여자의 경우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남성은 30대 이후부터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들이 꾸준히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50대까지는, 아니 40대까지는 거의 생기지 않다가 50대가 되면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거의 80대 넘어서는 남자를 따라잡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 호르몬은 뼈나 혈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혈관의 노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이루고 있는 스무드 머슬이라든지 엔도셀리알 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쳐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기능과 치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여자의 경우 남자의 거의 2배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 에스트로겐 결핍과 관련이 있고 많은 그 대규모 연구들에서 에스트로겐을 줬을 때 그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덜 생긴다는 그런 파인딩을 찾지 못하다가 한 지난 5년 정도 전부터는 이제 조금 폐경 직후부터 에스트로겐을 복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런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좀 덜 걸린다는 파인딩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5년 뒤나 10년 뒤에 연구 결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러한 폐경 증상들은 사실은 개인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인종별로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개인의 그런 히스토리라든지 비만 여부라든지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조금 심하게 겪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 환자들을 보게 되다 보면요. 정말 흑인 환자분들은 통계를 보면 10년에서 12년 정도 평균 폐경 증상들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늦게까지도 그 심한 증상으로 오는 걸 저희가 경험할 수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3, 4년 정도 지나면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는 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연구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어떤 특정 증상이 있었을 때 어떤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는지 이렇게 그런 연관성을 찾는 연구들이 조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안면 홍조라든지 혈관 운동 증상 같은 게 심한 경우에는 10년, 15년 뒤에 심혈관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밤에 잠을 못 자는 이런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10년, 15년 뒤에 심혈관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인덱스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지난 5, 60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해왔던 폐경 증상 평가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쿠퍼만 인덱스라고 부르고 이러한 증상들이 몇 점인지 해당해서 총점이 35점을 넘었을 때는 저희가 심한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보통은 호르몬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쿠퍼만 인덱스도 맹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질 건조감이라든지 성욕 감퇴와 같은 증상과 관련된 항목이 빠져 있다는 것이 조금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은 추가로 환자분께 물어보시면 더 정확한 진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울증, 그리고 갑상선 질환, 그리고 좀 드물긴 하지만 갈색 세포종, 이 세 가지를 감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 같은 경우 뭐 덥고 땀난다처럼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기운이 없다, 성욕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여기저기 쑤신다, 뭐 이렇게 모호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혹시 마음의 병은 아닌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덥고 땀나고 이러한 증상들 같은 경우는 뭐 갑상선 질환이나 뭐 페오크로모사이토마 같은 거는 조금 감별이 필요할 것 같고, 이때 조금 특징적인 것은 GI 심틈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설사나 복통 같은 증상들이 조금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그런 다른 내분비 계통의 질환 때문에 그런 갱년기 증상을 호소해서 산부인과나 이렇게 병원에 찾아왔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애매할 때는 저는 사실은 호르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호르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한 6년, 7년 이상 오래 먹게 되게 되면 유방암이 아주 조금이지만 이렇게 좀 증가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한두 달 먹는 것 갖고는 절대로 유방암이 생기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한번 드셔보시고 증상이 좋아지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렇게 약물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걸로 이게 정말로 갱년기 증상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효과만 봤을 때 호르몬제를 따라오긴 힘듭니다. 그래서 뭐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부작용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오래 먹었을 때 사실은 유방암이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는 거고, 50대부터 먹기 시작하면 오히려 뼈나 혈관에 그런 베네핏이 훨씬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게 되는데, 이제 호르몬 이외의 약물들에 대해서는 우선 그 뭐 인디안 승마 같은 경우 뭐 홈쇼핑에서도 많이 파는데, 인디안 승마 같은 경우는 갱년기 증상에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 시험 결과들이 많이 있고, 외국에서도 호르몬제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홍삼 같은 경우는 그런 에비던스들이 조금 있는 편인데, 뭐 덥고 땀나고 하는 증상에는 사실은 홍삼은 큰 효과는 없고요. 하지만 뭐 이런 뭐 관절통이라든지 뭐 심리적인 뭐 부분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좀 애매한 증상들에 있어서는 플라시보보다 유의미하게 효과가 좀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뭐 홍삼도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달맞이꽃이라든지 뭐 석류라든지 하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쿠퍼만 인덱스 설명드릴 때처럼 쿠퍼만 인덱스가 35점 이상이면 저는 환자분을 설득해서라도 호르몬 치료를 시작합니다. 왜냐면 환자분들 중에서는 자기는 참아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35점 이상 정도 되면은 이게 뭐 몇 달 있다가 끝날 증상이 아니고 굉장히 심해서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35점 이상인 경우에는 환자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호르몬 치료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0점에서 25점 이상이면 그냥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환자분이 좀 선택하게 하는 편입니다. 안 한다고 해서 죽는 병은 아니니까 제가 꼭 하라고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할 그럴 에비던스가 별로 없죠. 하지만 35점 이상인 경우에는 아마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고 호르몬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환자분이 원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시작하는 것은 저는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통 호르몬제의 유방암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대규모 연구가 있는데요. 이제 5, 6년 정도 이상 먹었을 때 뭐 10,000명당 6명 정도 유방암이 더 생겼다는 그런 WHI라고 하는 스터디의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환자들에서 그 스터디 이전에 호르몬제를 복용했던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뭐 9년, 10년 정도 복용해야지
그 브레스트 캔서 리스크가 조금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환자분들 중에서는 뭐 유방 검진에서 뭐 혹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호르몬제 안 먹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호르몬제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브레스트의 어떤 노듈이나 시스트를 그 암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암을 뭐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8년, 9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 뭐 브레스트에 있는 비나인 리전이 있어도 사실은 복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뭐 트롬보시스나 이미 브레스트 캔서 걸렸던 히스토리가 있거나 자궁 내막암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실은 금기겠죠. 네. 그래서 네, 당연히 그런 히스토리만 없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베네핏 리스크를 따졌을 때는 60세 이전에는 시작하는 게 저는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